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법원 행정처에 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특이한 또 대법원장의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 행정처는 학교로 치자면 서무과예요. 요새는 행정실이라고 하는. 그런데 유능한 선생님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교육청 장학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무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판사들은 소위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하려면 지름길로 법원 행정처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 차장이 아까 이제 대법관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희한한 제도가요, 대법관들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대법원장의 수족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법원 행정처가 일본 제도를 본따서 그런데, 일본에서 세기 1호신가 하는 분이 동경대 법대를 나온 판사인데 일본의 법원 행정처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절망의 재판소라는 책을 썼어요, 최근에. 그걸 보면은 일본 법원과 행정사무처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재판소 사무처가 갖고 있는 문제가 우리나라 대법원과 행정처가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똑같아요. 법원을 관료화시키고 한 줄로 세우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법관이 전부 13명이 있습니다. 대법관이 13명이 있는데, 거기다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까지 그 판결에 재판에 참여하니까 그럼 14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14명이 되면 짝수기 때문에 동수로 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홀수가 돼야 되는데, 왜 대법관이 13명이 있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법원 행정처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행정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김소영 대법관이라는 여자분이 이제 행정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우리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의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사법파동이라고 하는 게 한 4-5번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가 유신 때 그 검사들이 시국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판사가 어디 현장 검증하러 출장을 가가지고 변호사로부터 숙박비랑 뭐 술을 제공받았다 해가지고 판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하니까 전국의 판사들이 함께 사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사법파동이고, 그 다음에 그 6.29 선언이 있고 나서 당시에 대법원장을 이상한 사람으로 시키려고 하니까 판사들이 또 집단 서명을 하고 반발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 과거처럼 그 서울대 출신, 그 다음에 판사 출신 50대, 이게 지금 대법관의 주요 성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으로만 일관하는 거에 항의를 해서 전국의 판사들이 또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신영철 대법관이 2008년도 촛불 사건에 개입하는 그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희한한 게 처음에 사법파동은 그렇게 되면 다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대법원장이 물러납니다. 판사들이 그렇게 집단으로 서명을 해서 항의를 하면.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광우병 파동 때 신영철 대법관이 기어이 물러나지 않고 끝내 임기를 다 채웠고요. 그래서 아주 나쁜 예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의 판사들이 대표자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100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장이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과거에 자기한테 대항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대법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학회를 지목하고, 국제인권법학회라는 학회인데, 판사가 무려 560명 이상이 가입한 법원 내 제일 큰 학회인데, 그 학회에서 탈퇴를 종용하고 또 자기 밑에서 행정처에서 일했던 주요 간부들을 그 학회에다 투입시켜가지고 회장을 맡게 하고 주요 간부를 맡게 해가지고 와해시키려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회 출신의 유망한 판사를 행정처로 불러들여가지고 네가 앞으로 이 학회에서 주도하는 세미나를 못하도록 하고, 그 세미나의 내용은 뭐냐면 법원 행정처나 그 대법관의 지시나 이런 거에 관료주의가 얼마나 판사들의 독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문조사를 한 걸 발표하려고 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학회의 주역으로 보이는 판사를 불러다가 행정처의 주요 자리를 주면서 네가 앞으로 그거를 저지해, 이걸 시키는 겁니다. 좋은 자리를 주고 회유한 거네요. 네, 법원 행정처의 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거기에 그렇게 핵심 멤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지시를 한 실장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앞으로
정식 부임해가지고 컴퓨터에 보면 네 컴퓨터에 보면 비밀번 번호가 걸려있는 폴더가 하나 있을 텐데 그걸 열어보면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조사를 다 해서 네가 그 핵심이라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니라고 웃기지 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충격을 받고 자기랑 같이 있었던 동료 판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런 게 진짜 있냐? 그랬더니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에는 여러 그 분야가 있는데 판사들의 인사관리라는 인사심의관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판사들에 관한 인사자료를 관리할 수 있죠. 판사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평점이 나쁘거나 그렇죠. 재판을 잘못하거나 인성이 이상하거나 무슨 민원이 제기되거나 뭐 돈 문제가 이상하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하니까. 그런 인사심의관실에서 이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사법정책실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하고 전혀 별도의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는 그리고 그 지시를 한 실장은 또 대법원장의 별동대처럼 운영을 하는 이제 이름도 양형실장이라 그랬는데 양형실장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재판을 하면 형이 들쑥날쑥 하니까 그거를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이제 몇 년부터 몇 년 사이로 선고하라 이런 건데 그 부분의 실무를 담당하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갖다가 그 내부에서는 양형실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사법정책실장, 사법연구실장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양형실장은 대법원장의 별동대처럼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학교 회장 출신이고 그 젊은 판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판사가 사표를 냅니다. 이거는 판사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라고 사표를 내니까 부랴부랴 그때부터 이 판사를 막 설득하고 무마하고 해가지고 이 판사를 그냥 원래 있었던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식으로 법원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틀 만에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법원으로. 그리고 참 유치한 것이 이 친구 하나만 돌려보내면 너무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한 칸씩 옮긴 겁니다. 이런 바람에 더 표가 크게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이제 법원 내부의 판사들한테 공론화가 된 건 뭐냐면 그 판사가 이제 이 사람은 돌아갔고 거기에 항의해가지고 새로 부임한 판사가 이제 그 업무를 물려받아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컴퓨터를 켜보니까 하드디스크를 교체해가지고 이게 깡통인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 파일이 있어야지 뭘 갖고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 윗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덮는데 급급하니까 후임 판사한테 사실은 거기에 무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거 지우느라고 하드 교체했으니까 그냥 일해 이렇게 얘기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또 순진하고 성실한 친구가 USB를 들고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니 와보니까 컴퓨터가 깡통이에요. 그럼 하나씩만 복사해 주세요 이러면서 파일을 복사하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판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아니 컴퓨터가 깡통이라네? 이래가지고 이게 알려진 거야. 이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법원행정처는 계속 미봉책을 일관한 거죠. 그런 일 없다. 그 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원해서 그냥 돌아갔을 뿐이다. 심지어는 그 판사를 거짓말쟁이로 몰려는 시도도 있었고. 그게 다 했겠지. 예. 그리고 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해놓고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를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개인의 신상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해줄 수 없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또 법원 내부에 자기들끼리 쓰는 전산망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리는데 하필 또 전자공학과 나온 판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이거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사생활의 비밀을 전혀 침해하지 않고 그것만 딱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법원 행정처 조직 전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행정처의 간부들의 일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아까 그 처음 지시했다는 양형실장 한 사람만 감봉 4개월에 징계를 합니다. 감봉 4개월에. 그러니까 그분들이가 억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는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진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러한 어떤 판사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거든요. 사실은 뭐 검사들도 뭐 승진의 목을 맨다라고 하는데 판사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가야겠다라는 승진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또 특히나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판사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제 뭐 그냥 좋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건을 맡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법원에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판사들도 이러한 어떤 평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사법 관료화라고 하는 건데, 이 사법 관료화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 하급심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이 이렇게 자유롭게 있는 것은 각급 법원마다 판사가 정말 독립되게 정말 그냥 기록을 보고 본인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게 사법 관료화 속에서 본인의 어떤 승진을 생각하고 본인이 속해 있는 법원장이 뜻이 어떨까, 또 여론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1심 법원부터 판결 선고나 이런 것들이 정말 왜곡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판사 블랙리스트가 정말 존재했는지, 그리고 정말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것을 고려해서 인사상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 확인 가장 기본이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컴퓨터를 보는 거. 컴퓨터를 봐야지 정말 있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를 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법관회의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뭐 전자 증거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거를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행정처가 요구하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다 같이 동원해서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뭐 우려나 이런 것들을 다 불식시켰거든요. 그런데도 컴퓨터를 못 들여다보게 하고 조사나 이런 것들을 부실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또 지금 모호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이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대충 모면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고요. 지금 판사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관심을 조금 못 받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김기춘, 조윤선 이런 사람들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들이다. 근데 우리 스스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문제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지금 재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판사들이 이런 존재에 대해서 위축되고 있다는 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 슬픈 일인데, 과거와 달리 지금 판사들이 완전히 직업인 생활인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해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도 참 믿고 싶지 않은 일인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우리 서기호 전 의원,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 탈락을 시켰죠. 예. 이것이 의외로 법원 내에 상당한 공포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법원이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건 뭐였냐면, 판사와 검사의 차이점이, 검사는 정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63세, 뭐 65세 이런 식의 정년이 있어가지고 그 나이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관은, 판사는 10년 만에 한 번씩 재임용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차이 나는 건 뭐가 있냐면,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중간에 퇴직을 하면은 20년 이상 되면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그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관한 돈을 명예퇴직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판사는 그게 없는 거예요. 10년씩 잘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나도 검사처럼 더 달라고 소송했다가 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10년마다 재임용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전까지는 법원이 관행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있는 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10년 재임용 상황이 됐을 때 행정처에 전화를 합니다, 미리. 예. 이번에 재임용 들어가는데 사표를 내지 않으면 탈락시키겠다. 진짜요? 예, 그러면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그럼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탈락된 건지 사표 낸 건지 표가 안 나게. 예, 그래서 법원에서 볼 때는 판사들이 마치 결함이 없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당사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효과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기수가 되면 10년차, 20년차가 되면은 소위 법원 내에서 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은 떱니다, 진짜로. 그리고 자기를 이상한 자리로 보내지 않을까 떨고요. 그런 일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이후에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유, 판사들 저 쪼잔한 놈들 뭐 먹고 살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런 생각으로 지금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그 판사 개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재판을 왜곡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네.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다 알고 보면 끔찍한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한 줄로 서라. 한 줄로 서라. 네. 절대 두 명이 겹쳐서 서도 안 돼. 네. 한 줄로 서라, 쭉. 그러면 한 줄로 딱 쓸 수 있는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군대하고 검찰.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군대하고 검찰. 근데 군대하고 법원입니다. 아, 진짜요? 예. 군대는 당연히 합참의장이 1등으로 돼가지고 쭉 쓰고. 예. 근데 여기서 가슴 아픈 일은 제가 시민강연 같은 걸 하면서 네. 한 줄로 쓰라 그러면 군대에서 맨 앞에 누가 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수가 예. 국방부 장관이 맨 앞에 쓴다고 예. 말씀을 하세요. 예.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는 헌법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국방부 장관을 군인 출신으로 임명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쯤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왜 맞아요. 법무부 장관은 검사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왜 국방부 장관은 군인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그런 게 아니다. 원래 문민 통제를 하는 자리다. 네. 그런데 국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군인이라고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하도 그런 것만 보니까. 그런데 합참의장부터 한 줄로 씁니다. 군대에서 계급이 같다고 그래도 누가 빨리 입대했느냐에 따라 서열이 갈리고 같은 날 입대를 했다고 그래도 군번에 따라서 서열이 갈려서 한 줄로 쓰거든요. 네. 판사는 처음 임관한 성적 순서대로 쭉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순서가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때 한 번 이게 섞이는데 그거는 먼저 된 사람 순서대로 되고요. 그때부터는 과거에는 기수대로 또 기수별 성적대로 서열이 매겨졌는데 지금은 나이 순으로 그게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 사회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생활 해보면.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하고 대법관도 또 발탁된 순서대로 서열이 매겨지고요. 정말 웃기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판사들이 저지르는 진짜 희한한 일은 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 앉았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장판사고 부장판사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재판부의 넘버 2 우배석 판사, 좌배석 판사가 왼쪽에 앉은 사람이 말석 판사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역할은 점심 때 밥 먹으러 조금 멀리 간다 그러면은 이 말석 판사가 운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우배석 판사는 돈 내는 사람, 재판장은 먹는 사람입니다. 걸어갈 때 삼각편 예,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삼각형으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재판장이 가운데 쓰고 삼각형으로 다니고 한 줄로 서야 되면은 항상 가운데 있던 재판장이 맨 앞으로 나서고 이게 다만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2가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양승태 씨가 등산을 좋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되는 순간에도 외국에 가서 등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등산 매니아인데 이분이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격려한다고 간담회를 한다고 법원에 내려가서 주말에 등산을 합니다. 등산을 하면 일단 대법원장이 내려오셨으니까 쫙 모일 거 아니에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러면 등산을 하고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한 줄로 쫙 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한 군데 갔는데 2번째 가니까 이제 누구 이제 직원 중에 한 분이 올라가서 좀 시원하게 먹으라고 오이나 사과 같은 걸 싸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내놓고 이제 하니까 아 여기 올라와서 이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응? 산에 올라서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 법원에 갈 때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가져오고 알아서. 컵라면을 가져오고 이게 이제 품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음 법원에 가니까 뭔가 이제 차별화하는 충성 경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다음 법원에 가니까 이제는 이제 이 양반이 왔다가 복귀한 다음에 게시판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 대법원장님께서 오셔서 그 인자하고 온화한 성품과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동적 이런 용비어천가를 이제 게시판에다가 올리니까 처음에 한 5줄로 올리니까 그 다음부터 가면은 메뉴가 늘어나고 게시판을 올리는 게 이렇게 늘어나고 사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이래서 될 일이냐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대법원장한테 인사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일입니다. 대법관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게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왜 지명하지 못하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동등하게 서로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지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잖아요. 최종심에서. 그래서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모든 판사와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다 갖고 있고 대법원장이 여기저기 추천하는 자리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헤아려 봤는데 대법원장이 한 손에 쥐고 있는 인사권이 뭐 18,000 몇 개인가 그렇다고. 아, 진짜요? 예.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격려한다면서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거예요. 양비어천가. 예.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부족했는지 2012년, 14년, 16년에 이건 정말 외부에 안 알려진 일인데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서울로 올라와서 전국의 법원 관련자들이 올라와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축구대회도 하고. 근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 서로 앉아가지고 이제
그 노래 가사를 바꿔가지고 대법원장을 찬양하는 노래 경연대회. 거기 앉아가지고 응원가인 것처럼 하면서 대법원장이 거기 천막에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 무슨 구회 행사 있으면 돌듯이. 돌면 거기 갈 때마다 이제 판사들이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대법원장 찬양한 노래를. 그렇지 마. 이게 너무 판사가 너무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고 그 대법원장이 돌아다니면 이제 대법관이 옆에서 또 바구니를 들고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따까리 하느라고. 대법관이. 그래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해인가에 딱 이제 저기 대법원장 대법관이 도착하니까 갑자기 상자를 확 열어가지고 비둘기가 쫙 날아가는.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네. 아이고. 저도 판사들이 얘기해줘서 안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을. 그런데도 검찰총장을 부러워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부러워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이 아까 대법원장이 아까 앞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한 줄로 쓰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서열의식 때문에 짓눌려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인사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농단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항상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받고 거기에 굴종하면서 영혼 없는 자로 타락해가는 이유는 인사 때문에 그렇잖아. 다음 보직을 잘 받고 싶고 좋은 자리에 가서 다음에 승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판사는 한 줄로 서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지가 어디 갈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처음 있으면 지방을 가는 거고 이제 지방에서 상당한 연한이 차면 서울로 올라오는 건데 그때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서 처음 발령을 받은 판사인데 다음에 내려갈 때는 이제 고향 가까운 데 쪽으로 뭐 지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주를 예를 들어 지망을 했다. 그런데 나보다 성적 좋은 사람이 전주를 지망해가지고 전주가 차버렸어 자리가. 그러면 나는 전주는 못 가고 어디 저기 군산이나 아니면 좀 더 멀리 뭐 광주나 뭐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대충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걸 흐트러 버립니다. 첫 번째 그걸 흐트러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승진제도예요. 판사가 법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법관이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이렇게만 해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검사장이라는 직급이 법에 없음에도 검사들이 검사장이라고 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듯이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법적으로는 없는 직급인데 그렇게 하잖아요. 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없애겠다고 이용훈 대법원장 때 약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고등법원에 간 판사는 고등법원에서만 돌고 지방법원에서 간 사람은 지방법원만 돌고 그래서 거기서 지방법원장을 하고 또 고등법원장을 하고 대법관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서 그게 좀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등법원에 한번 지원을 해서 간 판사는 8년에서 10년 정도를 그 고등법원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윗사람이 볼 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얘는 안 듣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서서히 폐지합니다.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승진제도를 없애겠다고 해서 약속까지 했는데 그거를 슬그머니 그냥 계속 하겠다라고 해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면서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과거에는 승진할 기수가 됐는데 자기 동기들 중에 다 승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만 승진을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옷을 벗고 쫙 나가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검찰도 그렇게 하듯이. 그런데 이거를 법관들이 그렇게 하는 걸 없애겠다고 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한 기수에 승진하는 거를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하면 끝났는데 이걸 3번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떨어진 사람도 두 번 기대하게 두 번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충성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요걸 노리는 거죠. 요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판사들을 그 시험 성적 가지고 한 줄로 줄 세우는 게 문제다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근무평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판사들이 이제 근무평정을 합니다. 근무평정을 해서 판사들이 초기에는 뭐 그렇게 해서 이걸 보완하면 좋겠다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서교를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떠는 거예요. 내 평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박수 치면서 용비어 참가를 부르고 비둘기를 날리고 김치를 싸우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가 벌어지니까 판사들 내부에서도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다가 보니 판사들끼리 그 전에 이제 자연스럽게 공부하던 모임에서 야, 이 문제를 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국제인권법학회라는 법원 내 최대 학회가 설문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행정처의 그런 지침이나
그런 어떤 평정이나 이런 것들이 당신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우여곡절 끝에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거의 8, 90%가 나는 다 신경이 쓰인다, 눈치를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안 거야. 대법원과 행정처가.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되면 대법원장한테 타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 하나를 불러가지고 네가 막아 했다가 이 친구가 이거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하니까 아유 야, 그냥 잘못했어 그냥 돌아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블랙리스트 파동으로 지금 이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려면 없다고 확실히 입증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죠. 같이.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냥 하드디스크 보자. 지금 죽어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어도 못 보겠다는 것이고 과거에 김영한 민정수석의 그 비망록에 업무수첩에 그 김기춘 씨가 지시해가지고 문제 판사 이름도 나오고 뭐 그거를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판사들이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김동진 부장판사라는 판사가 대법원에서 저 국정원 그 댓글 사건에 관해서 무죄가 나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그 게시판에다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고요. 이게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하고 싶어가지고 정의와 진실을 왜곡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거든요. 네. 이 사람을 정직 2개월을 했습니다. 정직 2개월. 엄청난 중징계거든요. 엄청난 중징계를 예. 했죠. 예. 우리 이정열 판사도 그 전에 있을 때 부러진 화살 석궁 사건 관련해서 그 지나치게 과장됐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재판 합의할 적에 사실은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거기도 정직 징계를 예, 했잖아요. 예. 자, 이번에는 전국의 판사가 대표자를 뽑아서 들고 일어난 지금 일입니다. 과거 같으면 진작에 대법원장이 사표를 10번도 더 내고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내? 개기는 거죠. 왜냐면 임기가 다음 달에 말릴 거 하거든요. 9월 달에 끝나는데 자기는 불명예스럽게 중간에 퇴진하는 저기가 안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대법관이 될 때, 대법원장이 되기 전에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하다가 대법관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대법원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이라는 분인데 그때 대법관 구성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너무나 보수적인 사람들만 임명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때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개혁적인 사람들을 임명했다가 끝끝내 퇴임하는 마지막 날 직전에 양승태 대법관을 임명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그 대법원장이 중간에 퇴진하는 것이 사법사상 몇 번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이름이 올라가는 게 싫은 거죠. 경남고하고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김기춘 씨의 직속 8년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그 대학교 사람이 후배. 시킨 건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대통령의 선배도 되네. 이명박 대통령 때 그게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능력은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그분을 대법관으로 임명한 사람들은 하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장이 돼서 하는 걸 보니까 과거 이 양반 직전의 대법원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었는데 그분은 존경을 받으셨던 그분은 분인가? 뭐 전폭적인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상당한 존경을 받은 분이고 나름 이제 법원을 좀 개혁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애도 쓰고 좀 과거에 이제 독수리 오용제라고 얘기한 좀 개혁적인 대법관들을 지명하고 했던 일이 있는데 이분은 소위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정통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은 사람으로서 법원 내부의 그 인너 서클에 있는 사람들은 대법관 13자리 중에 검사 출신이 지금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지금 또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배려해서 하는데 과거에 이제 무슨 원광대를 나오신 분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고 그 다음에 부장판사로 중간에 사표 던지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한 분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고 법원 내에 개혁적인 판결을 통해서 신망을 얻는 분들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상한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자리를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우리가 몇 자리를 또 뺏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뺏겼다.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우리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당연히 거네요. 우리가 하는 건데 뺏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이거를 내가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박근혜가 얘기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대법원장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 권위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전원 합의체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주요한 판례를 남기고자 할 때 또 기존의 판례를 바꿔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12명의 대법관하고 대법원장 1명이 하고 13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12명이 4명씩 해서 3개의 부가 있습니다, 대법원에는. 그러면 4명의 그 대법관들이 각각 자기 부에 배당된 사건을 나눠가지고 4분의 1씩 하는데 그 중에 다 주심 대법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주심 대법관이 얘기한 것과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이거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법적으로는 원래 다 회부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아진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장이 회부하라 마라를 결정하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전원 합의체가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토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말하자면 요게 이제 유죄냐 무죄냐. 한명숙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할지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항상 기재되게 돼 있는데요. 그거를 쫙 이제 토의를 하고 나서 그러면 나는 유죄다, 나는 무죄다 이걸 의견을 밝혀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서열이 낮은 대법관부터 나는 유죄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몇 대 몇으로 갈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대립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3명이니까 7대 6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야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중요 이슈가 되는 또 쟁점이 되는 내지는 소부에서 의견이 안 맞는 사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13대 빵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 13대 빵이 되는 사건이 엄청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조금 그 구릴 수 있는 이상한 사건의 판결을 하면서 나 혼자 매맞을 수 없으니까 같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13대 빵 판결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4명이 하는 데서 4대 빵으로 해도 되는 거거든. 소름 끼치는데요. 예. 그거를 굳이 올려가지고 13대 빵으로 하는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만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쌍용차 저기 한 거를 정리해고에 적법하냐 아니냐. 이게 이제 2심에서 적법하지 않다. 잘못된 해고다라고 했는데 그걸 대법원에 13대 빵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사건, 네. 파기환송한 거. 그것도 13대 빵이었어요.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연피하려고 그러는 거지. 누구 하나 이름 하나 이게 12대 1은 싫으니까. 네. 그런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7대 6짜리 사건들도 있어야지. 응? 소수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존중받는다니.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7대 6은 없어도 8대 5가 꽤 있었어요. 8대 5가.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라는 말이 나온 건데 이건 또 왜 8대 5가 되냐면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이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장까지 합쳐서 9명이거든요. 헌법재판관이. 여기는 5대 4, 6대 3 뭐 이런 것들이 흔하고 6명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결정들이 많잖아요. 헌법재판소 네. 법상. 그런데 그때 보면은 헌법재판소장이 8대 1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소장이 혼자 유일하게 소수 의견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에서는 대법원장이 소수에 포함되는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7대 6에 들어가는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럼 일단 과반이고.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서열이 낮은 사람부터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의견을.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 10번째가 되면 5대 5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11번째 대법관이 위에서부터 따지면은 3번째잖아요. 네. 이 사람이 6대 5를 만들어. 그렇겠죠? 11번째가. 무기명으로 딱 투표하게 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그거는 의견을 어차피 밝혀야 되니까. 예. 6대 5로 하고 그러면 12번째 대법관은 6대 5 중에 6으로 붙어요. 대법원장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 이게 우리나라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고 뭐 이러냐 진짜. 진짜 그래. 그래가지고 7대 5가 진짜. 되니까 대법원장은 당연히 항상 다수 의견으로 가는 편하게. 거예요. 그래서 8대 5. 편하게 그러니까 부담 그건 없이. 뭐냐면 예. 대법원장은 틀리지 않는다. 항상 대법원장이 말하는 게 다수 의견이다. 지금 우리 대법원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요새 누구 하나씩 바꾸고 그러지 않았나? 바꿔봤자 응. 하나씩 임기가 끝나야 바뀌기 때문에 하여튼 이상한 관행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판사 출신 사람들은 배석 모임이라는 걸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배석 모임. 아니요. 자기가 처음에 판사를 할 적에는 당연히 배석 판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재판장을 못하고. 그러면 자기가 배석 판사할 때 모셨던 부장이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밑에 있던 배석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생일 때나 아니면 특정한 날 이렇게 밥을 사놓고 회식을 하는 이 모임이 있어요. 법원 내에 관행적으로. 배석 모임을 한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배석 모임을 소집하면 모이는 여러 사람들이 사람이 많겠죠. 많겠네요. 예. 그 자기가 변호사가 됐더라도 그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계속 그런 배석 모임 같은 거 하는데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대법원장이 나가잖아요. 이 사람도 배석 모임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판사 시절에 있었던 그 판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가 지명한 대법관들을 모아놓고 배석 모임을 해. 아휴. 지금도 이명박이가 돌아다니면 이명박이가 시켜준 장관이나 이런 꼬붕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나가서 대법관들을 모아서 그 배석 모임을 아니, 한다. 그때까지 힘이 있나? 아니 그런 인식이라면 대법관들은 사실은 독립하고 사실은 동등하게 평가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그렇죠. 논리싸움하고 예, 다툼하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자기가 지명한 사람 밑에 사람으로 배석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그 밑에 사람도 그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함께 한다면 어떻게 그 안에서 정말 소신 있게 뭘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대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지명한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나라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이 안 대등하게 되는데. 재판을 해라. 그걸 바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좀 해야 바꿔야죠, 되지 당연히. 않나?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등하게 하고 있어요. 대법원만 그렇게 하고 있고. 자, 말씀처럼 이 사람이 시켜줬어. 나를 네, 대법관으로.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옆에 김치통 들고 다니고 비둘기 날리고 하는 겁니다. 그 천막에 가가지고. 대법관이라는 자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대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노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용비어천가 부르는 거고. 신도 같네요, 신도들. 이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그 내부에 있는 판사들이 전부 다 바보고 전부 다 정신병자들이 아닌데 견디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법원 내부의 권위적인 문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어요. 과거에 제 친구도 한번 사표를 내고 와서 얘는 도대체 변호사 하기에는 너무 숙기도 없고 내성적인 애라서 힘들 것 같은데 너는 그냥 법원에 적성에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있지 왜 나왔냐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네. 얘가 강릉인지 속초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지원장이 대법관이 휴가 때 설악산을 등산하러 온다 그랬다고 거기 사무과장을 데리고 계속 준비를 하더래.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상 연습을 해요. 우리나라의 관료 조직의 병폐가 어떤 높은 사람이 어디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5분, 10분 단위로 그 시간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미리 한번 가봐.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2번, 3번 답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설악산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이제 대법관은 나이가 있으니까 이 정도 가면 지칠 거다 해가지고 쉴 만한 바위도 봐놓고 어디서 쉬어야 되고 이걸 미리 다 연습을 한 거야. 연습을 다 해놓고 준비를 했는데 대법관이 딱 왔어. 왔는데 이 사람이 취미가 등산이라 양승태 씨는 맞는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취미가 등산이라서 평소에 등산을 많이 다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측했던 시간보다 산을 빨리 올라간 거야. 더. 그래갖고 이 시간 계획가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쫙 돌고 이제 공항까지 왔는데 한 45분이 안 맞은 거예요. 빈 거야, 시간이. 그러니까 그 45분 동안을 우두커니 있었대. 그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식적으로 근엄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굉장히 썰렁해지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판사가 되려면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최대한 차단하라고 배우기 때문에 어쨌거나 사람들을 흉엄을 없이 터놓고 만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썰렁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막 앉아가지고 억지로 웃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45분을 서로 우두커니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으니 그 서열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이번 지원장이 그거를 좀 그래가지고 내가 45분 동안 멍하니 있었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속초 지원장인지 강릉 지원장인지가 거의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나는 망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홀대에서 돌려보냈으니 그래서 얘가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가 야 이게 판사가 할 짓이냐. 나는 이건 못하겠다 해가지고 사표 내고 나온 게 벌써 10여 년 전인 일인데 그 일이 지금 부활을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더한 일이 생겨가지고 비둘기를 날린다고 하니 그러니 이 판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대법원의 인사제도를 바꾸자. 그리고 법원 개혁의 핵심은 그거예요. 법원 행정처를 없애는 거하고 법원 행정처에 판사가 가고 출세하는 시스템을 없애야 되고 판사의 승진제도를 없애는 거예요. 대법관이 되는 거 외에는. 이게 핵심인데 그거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한 건데 그게 지금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검찰총장처럼 휘두르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적발해라, 무산시켜라, 와가라. 이름 적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절대 그거는 못 드러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외부에다 흘리기를 이거는 문학의 블랙리스트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법원 행정처에 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특이한 또 대법원장의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 행정처는 학교로 치자면 서무과예요. 요새는 행정실이라고 하는. 그런데 유능한 선생님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교육청 장학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무과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판사들은 소위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하려면 지름길로 법원 행정처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 차장이 아까 이제 대법관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희한한 제도가요, 대법관들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대법원장의 수족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법원 행정처가 일본 제도를 본따서 그런데, 일본에서 세기 히로신가 하는 분이 동경대 법대를 나온 판사인데 일본의 법원 행정처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절망의 재판소라는 책을 썼어요, 최근에. 그걸 보면은 일본 법원과 행정사무처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재판소 사무처가 갖고 있는 문제가 우리나라 대법원과 행정처가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똑같아요. 법원을 관료화시키고 한 줄로 세우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법관이 전부 13명이 있습니다. 대법관이 13명이 있는데, 거기다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까지 그 판결에 재판에 참여하니까 그럼 14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14명이 되면 짝수기 때문에 동수로 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홀수가 돼야 되는데, 왜 대법관이 13명이 있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법원 행정처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행정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김소영 대법관이라는 여자분이 이제 행정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우리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의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상 사법파동이라고 하는 게 한 4-5번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가 유신 때 그 검사들이 시국 사건에 대해서 판사들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판사가 어디 현장 검증하러 출장을 가가지고 변호사로부터 숙박비랑 뭐 술을 제공받았다 해가지고 판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하니까 전국의 판사들이 함께 사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사법파동이고, 그 다음에 그 6.29 선언이 있고 나서 당시에 대법원장을 이상한 사람으로 시키려고 하니까 판사들이 또 집단 서명을 하고 반발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 과거처럼 그 서울대 출신, 그 다음에 판사 출신 50대, 이게 지금 대법관의 주요 성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으로만 일관하는 거에 항의를 해서 전국의 판사 대법원장의 별동대처럼 운영을 하는, 이제 이름도 양형실장이라고 그랬는데, 양형실장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재판을 하면 형이 들쑥날쑥 하니까 그거를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해서 이제 몇 년부터 몇 년 사이로 선고하라 이런 건데, 그 부분의 실무를 담당하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갖다가 그 내부에서는 양형실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사법정책실장, 사법연구실장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양형실장은 대법원장의 별동대처럼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학교 회장 출신이고, 그 젊은 판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판사가 사표를 냅니다. 이거는 판사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라고 사표를 내니까 부랴부랴 그때부터 이 판사를 막 설득하고 무마하고 해가지고 이 판사를 그냥 원래 있었던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식으로, 법원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틀 만에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법원으로. 그리고 참 유치한 것이, 이 친구 하나만 돌려보내면 너무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한 칸씩 옮긴 겁니다. 이런 바람에 더 표가 크게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가 이제 법원 내부의 판사들한테 공론화가 된 건 뭐냐면, 그 판사가 이제 이 사람은 돌아갔고 거기에 항의해가지고 새로 부임한 판사가 이제 그 업무를 물려받아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컴퓨터를 켜보니까 하드디스크를 교체해가지고 이게 깡통인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 파일이 있어야지 뭘 갖고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 윗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덮는데 급급하니까 후임 판사한테 사실은 거기에 무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거 지우느라고 하드 교체했으니까 그냥 일해. 이렇게 얘기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또 순진하고 성실한 친구가 USB를 들고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니, 와보니까 컴퓨터가 깡통이에요. 그럼 하나씩만 복사해주세요. 이러면서 파일을 복사하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판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아니, 컴퓨터가 깡통이라네? 이래가지고 이게 알려진 거야. 이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법원 행정처는 계속 미봉책을 일관한 거죠. 그런 일 없다. 그 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원해서 그냥 돌아갔을 뿐이다. 심지어는 그 판사를 거짓말쟁이로 몰려는 시도도 있었고. 그게 다 했겠지. 예. 그리고 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해놓고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를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개인의 신상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해줄 수 없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또 법원 내부에 자기들끼리 쓰는 전산망에다가 장문의 글을 올리는데 하필 또 전자공학과 나온 판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이거는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사생활의 비밀을 전혀 침해하지 않고 그거만 딱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들이 또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된다 이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명한 신영철 대법관이 2008년도 네, 촛불 사건에 개입하는 그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희한한 게 처음에 사법파동은 그렇게 되면 다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대법원장이 물러납니다. 판사들이 그렇게 집단으로 서명을 해서 항의를 하면.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광우병 파동 때 신영철 대법관이 기어이 물러나지 않고 끝내 임기를 다 채웠고요. 그래서 아주 나쁜 예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의 판사들이 대표자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100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장이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과거에 자기한테 대항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대법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학회를 지목하고 국제인권법학회라는 학회인데 판사가 무려 560명 이상이 가입한 법원 내 제일 큰 학회인데 그 학회에서 탈퇴를 종용하고 또 자기 밑에서 행정처에서 일했던 주요 간부들을 그 학회에다 투입시켜가지고 회장을 맡게 하고 주요 간부를 맡게 해가지고 와해시키려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회 출신의 유망한 판사를 행정처로 불러들여가지고 네가 앞으로 이 학회에서 주도하는 세미나를 못하도록 하고 그 세미나의 내용은 뭐냐면 법원 행정처나 그 대법관의 지시나 이런 거에 관료주의가 얼마나 판사들의 독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문조사를 한 걸 발표하려고 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학회의 주역으로 보이는 판사를 불러다가 행정처의 주요 자리를 주면서 네가 앞으로 그거를 저지해. 이걸 시키는 겁니다. 좋은 자리를 주고 회유한 거네요. 네, 법원 행정처의 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거기에 그렇게 핵심 멤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지시를 한 실장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앞으로 정식 부임해가지고 네 컴퓨터에 보면 비밀번 번호가 걸려있는 폴더가 하나 있을 텐데 그걸 열어보면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네 조사를 다 해서 네가 그 핵심이라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니라고 웃기지 마.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충격을 받고 자기랑 같이 있었던 동료 판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런 게 진짜 있냐? 그랬더니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 행정처에는 여러 그 분야가 있는데 판사들의 인사관리라는 인사심의관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판사들에 관한 인사자료를 관리할 수 있죠. 판사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평점이 나쁘거나 그렇죠. 재판을 잘못하거나 인성이 이상하거나 무슨 민원이 제기되거나 뭐 돈 문제가 이상하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하니까. 그런 인사심의관실에서 이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사법정책실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하고 전혀 별도의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는 그리고 그 지시를 한 실장은 또 거부를 한 거예요.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법원 행정처 조직 전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행정처의 간부들의 일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아까 그 처음 지시했다는 양형실장 한 사람만 감봉 4개월에 징계를 합니다. 감봉 4개월에. 그러니까 그분들이가 억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는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진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러한 어떤 판사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제 이 판사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거든요. 사실은 뭐 검사들도 뭐 승진의 목을 맨다라고 하는데 판사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좋은 자리를 가야겠다라는 승진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또 특히나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판사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제 뭐 그냥 좋은 자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건을 맡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법원에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판사들도 이러한 어떤 평가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판결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사법 관료화라고 하는 건데, 이 사법 관료화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면 하급심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이 이렇게 자유롭게 있는 것은 각급 법원마다 판사가 정말 독립되게 정말 그냥 기록을 보고 본인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게 사법 관료화 속에서 본인의 어떤 승진을 생각하고 본인이 속해 있는 법원장이 뜻이 어떨까, 또 여론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1심 법원부터 판결 선고나 이런 것들이 정말 왜곡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판사 블랙리스트가 정말 존재했는지, 그리고 정말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것을 고려해서 인사상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 확인 가장 기본이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컴퓨터를 보는 거. 컴퓨터를 봐야지 정말 있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를 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법관회의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뭐 전자 증거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거를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행정처가 요구하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다 같이 동원해서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뭐 우려나 이런 것들을 다 불식시켰거든요. 그런데도 컴퓨터를 못 들여다보게 하고 조사나 이런 것들을 부실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또 지금 모호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이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대충 모면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고요. 지금 판사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관심을 조금 못 받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김기춘, 조윤선 이런 사람들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판사들이다. 근데 우리 스스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문제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지금 재판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판사들이 이런 존재에 대해서 위축되고 있다는 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 슬픈 일인데, 과거와 달리 지금 판사들이 완전히 직업인 생활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해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도 참 믿고 싶지 않은 일인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우리 서기호 전 의원,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 탈락을 시켰죠. 예. 이것이 의외로 법원 내에 상당한 공포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법원이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건 뭐였냐면, 판사와 검사의 차이점이, 검사는 정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63세, 뭐 65세 이런 식의 정년이 있어가지고 그 나이까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관은, 판사는 10년 만에 한 번씩 재임용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 차이 나는 건 뭐가 있냐면, 정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검사가 중간에 퇴직을 하면은 20년 이상 되면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그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관한 돈을 명예퇴직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판사는 그게 없는 거예요. 10년씩 잘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나도 검사처럼 더 달라고 소송했다가 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10년마다 재임용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전까지는 법원이 관행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있는 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10년 재임용 상황이 됐을 때 행정처에 전화를 합니다, 미리. 예. 이번에 재임용 들어가는데 사표를 내지 않으면 탈락시키겠다. 아, 진짜요? 그래서 그러면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그럼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탈락된 건지 사표 낸 건지 표가 안 나게. 예, 그래서 법원에서 볼 때는 판사들이 마치 결함이 없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당사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효과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기수가 되면 10년차, 20년차가 되면은 소위 법원 내에서 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은 떱니다, 진짜로. 그리고 자기를 이상한 자리로 보내지 않을까 떨고요. 그런 일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이후에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유, 판사들 저 쪼잔한 놈들 뭐 먹고 살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런 생각으로 지금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그 판사 개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재판을 왜곡시킨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네.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다 알고 보면 끔찍한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한 줄로 서라. 한 줄로 서라. 네. 절대 두 명이 겹쳐서 서도 안 돼. 네. 한 줄로 서라, 쭉. 그러면 한 줄로 딱 쓸 수 있는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군대하고 검찰.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군대하고 검찰. 근데 군대하고 법원입니다. 아, 진짜요? 예. 군대는 당연히 합참의장이 1등으로 돼가지고 쭉 쓰고. 예. 근데 여기서 가슴 아픈 일은 제가 시민강연 같은 걸 하면서 네. 한 줄로 쓰라 그러면 군대에서 맨 앞에 누가 쓸 것 같습니까?